용찬우가 저한테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게 11개월 만에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불송치 수집을 정말 진심으로 해, 얘는.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피의자는 저죠? 23년 6월 10일부터 23년 6월 26일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하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욕,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인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고소인의 방송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소인의 운동관 등 고소인의 방송 내용이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고소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난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저런 비판을 했는데 그것은 의견입니다. 고소인의 수입이 매우 많이 감소를 하셨는데 고소인이 증명 자료를 아마 제출했겠죠. 고소인인 용찬우 씨의 수입이 매출이 뒤지게 많이 감소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흑자헬스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고소인인 용찬우 씨의 사회적인 평가가 존나게 낮아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흑자헬스의 방송 때문에 용찬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불송치 의견입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가 작년 6월 28일이에요. 이제 11개월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결정일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에 결정이 나면 보통 며칠쯤 뒤에 그 고소인한테 어떻게 됐다고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업무방해가 불송치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거야. 이때가 뭐냐면 황철순! 짜증난다! 짜증 날만 해? 좀 괴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용찬우가 되어보시려겠습니까? 작년 5월 용찬우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용호수 시절에 용찬우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을 이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것처럼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 방법 대신 여러분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효과 요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 없고요. 야매로 요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이런 걸 올려서 실제로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 당시 용호수는. 그때 용호수는 친절했고요. 번뜩이는 재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구독자도 20만까지 모았고 그당시 20만이면 큰 겁니다. 지금 20만이랑은 달라. 거기에다가 클래스 101인가 뭔가 프로듀스 101인가 오늘 밤 주인공은 용찬우 그런 거에서 영상 편집 강의도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로 꽤 큰 돈도 벌고 이런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 방탄의 어떤 분한테 샤라웃도 받았어요. 요즘에 나 편집 공부하는데 용호수님 거 보고 있으면 이런 샤라웃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했어.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당시는 용찬우 운이 좋았어요. 용찬우가 최근에 성공의 운은 없다라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쳐하지 말고요. 진짜 100%까진 모르겠어. 근데 거의 모든 성공에는 운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대유튜브의 시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뭔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야부리를 털고 이런 것보다는 또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유튜브처럼 녹화 방송으로 편집을 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가 굉장히 군침이 돌았을 테고 근데 편집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근데 그런 와중에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 같은 거를 보면은 좀 어려운 거야. 저도 예전에 포토샵을 유튜브로 한번 배워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처럼 외우고 이게 뭔지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솔직히 좀 지루해. 재미없어. 근데 용찬우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가 이건 그냥 뭐 대충 넘기시고요. 그냥 뭐 장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5분만 딱 따라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딱 이게 됐습니다. 짠, 됐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영상 편집을 알려줘서 센세이션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를 하고 싶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런 게 바로 운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야매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워서 유튜버가 되신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된 전문가 분들이 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용호수 채널이 이제 성장을 좀 하고 나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용찬우보다 훨씬 뛰어난 영상 편집자들이 편집하는 방법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존의 용호수 채널을 구독하던 사람들도 이제 배울 거 얼추 다 배웠어. 이제 좀 더 뭐 전문화 과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정도의 편집 기술을 가지고도 내 영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 더 이상 용찬우 걸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호수 채널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어가는 채널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호필름 요거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했던 게 그 뒷광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우리나라 최초로 뒷광고를 저격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막 자신의 업적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뭐 이건 저의 예상이지만 저의 추측이지만 그 당시 같은 업계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건데, 용호수가 원래는 잘 나갔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당시 뭐 이썸님, 뭐 우키님 막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IT 유튜버들이 카메라 광고 같은 걸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용찬우는 그때도 약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가 쓰지 않는 거에 대한 비하 뭐 이런 것들을 좀 습관처럼 할 때여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쓰는 카메라 말고 다른 건 별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비난하듯이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 업체에서는 용호수한테 광고를 안 주겠죠. 지만 광고를 못 받은 거야. 자기만 광고를 못 받고 나니까 이 새끼들 뒷광고했다고 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니까 되게 일이 커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야. 이거 레카지를 하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네. 그래서 해외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거의 그대로 베껴다가 보호필름 씌우지 말라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박하니까 그 유명한 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못에다 헤딩을 해보세요. 생각이 유인원 같으시네요. 비난은 왜 하면 안 되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해도 됩니다.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온 거야. 그렇게 용호수 채널은 죽어간 거예요. 용찬우는 원래는 그 세무상가 회계상가 뭐 그게 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하게 됐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건 뭐 당연히 택도 없고 누가 시켜줘. 아무도 안 시켜주지. 유학 가가지고 뭐 경제학 뭐 이거 전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본인 전공을 살리고 싶진 않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했는데 이렇게 초반에 잘 터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침몰을 해버렸잖아.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전염병 사태 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다 떠올랐어요.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 채널들이 대체로 다 성장을 했거든요. 다들 성장하는 가운데 나만 죽어가. 환장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날 잊어가고 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싸우다 보니까 여론도 안 좋아졌고, 근데 심지어 내가 싸운 사람들이 내가 뒤에서 막 욕하고 카메라도 안 돌려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IT, 영상, 편집 업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있고 싶었던 그 업계로 돌아가지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더 좋은 쪽으로 인생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용찬우는 그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 용찬우 버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크릿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무언가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해라,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용찬우는 그걸 넘어서서 기억 조작, 기억 왜곡,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그걸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을 랄프 왈도 왈도슨인가 뭐 그 사람 책하고 미국의 유튜버들하고 그 사람들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용호수 채널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되겠다. 여긴 내가 이미 쌓아놓은 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새롭게 리셋하고 싶어. 그래서 용찬우라는 채널을 만들고 그 짓거리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슈퍼스타야. 예수랑 동급이야. 나는 신이야. 난 니체의 환생이야. 나 학교 다닐 때 뭐 괴롭힘 당했었던 거 내가 괴롭혔어. 나 일진들의 일진이었어. 왕따 비슷하게 막 당했던 거
난 슈퍼스타야. 나 지금 용호수 채널 망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 난 백만장자야. 이걸 한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먹혀버린 거예요. 그 전염병 시절에 실제로 굉장히 우울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큰 영감을 준 겁니다. 내가 너무 우울했는데 내가 왜 우울했지? 찬우님, 나도 찬우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힘든 상태일 때, 상황일 때 용찬우로부터 덜 힘들어지게 된 거니까 약간 구원받은 그런 느낌. 진짜 네오처럼, 선지자처럼 약간 구원해준 느낌이 되니까 약간 종교처럼 따르게 됩니다. 보통 어떤 채널을 구독한다고 해서 그 유튜버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팔로우업을 하는 거지. 근데 따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유료 회원을 열어도 비싼 것도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무슨 강의 같은 거를 팔아도 비싼 건데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니까 용찬우가 그걸 해서 실제로 성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용찬우 본인이 얘기했죠. 1년 반 동안 6억 5천인가 그 매출을 올렸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용찬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못했어.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가 뭐예요? 유명세. 용찬우는 유명세를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YG 오디션도 본 거고, 빠라붐 그거 만들어서 YG에 제출하고 GD 따라하고 막 연예인 되려고 랩 연습하고 막 저기 쇼미더머니 오디션도 봤다 하지 않았나? 연예인 되고 싶은 애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는 좀 괜찮게 이제 되고 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진짜 진심 원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에 시선이 딱 돌아가고, 그때 나온 게 뭐냐? 유익남인 거예요. 유익남 채널을 보니까 저 양반 나랑 뭔가 세계관이 좀 비슷해. 그리고 나의 이런 센세이션한 이 생각, 사고 구조, 관념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용찬우가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유익남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유익남이 굉장히 반겨요. 그리고 그 합방을 하기로 합니다. 만나기로 한 거죠, 먼저. 그 전날 전전날쯤에 이제 용찬우가 그 유명한 인스타를 킨 거예요. 그 피지도 못하는 씨가를 그 거꾸로 물어가지고 막 연기가 막 자꾸 역류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니까 막 하늘 보고 막 이러면서 센 척을 하면서 막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형 좀 큰 유튜버랑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용찬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애가 너무 신나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얘는 블러핑이나 플라핑 같은 게 안 돼. 얘는 도박을 진짜 개 못할 거야, 아마. 표정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 수싸움, 패싸움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진짜 무슨 애처럼. 여러분 애랑 카드 게임 해봤습니까? 저는 이제 애들이랑 카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처남이 아직도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애랑 카드 게임을 하거나 부루마블을 하거나 보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 근데 뭐가 이렇게 패가 나왔어? 원카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나오면은 얘가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실룩실룩해. 형 에이스 있어? 왜? 아니 그냥 에이스 있으면 형이 저거 먹을 수 있잖아. 형 에이스 있어?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게임인데. 아 진짜? 형이 에이스만 내지 않으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온몸에 드러나. 어린아이 특징. 용찬우가 그래. 얘는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고 되게 잘할 것 같고 뭔가 잘 흘러갈 것 같고 이럴 때 숨기지를 못하고 온 천지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하고, 뭔 컨텐츠를 올릴 때도 항상 인스타든 커뮤니티든 뭐를 올리겠다 막 사발을 존나 풀고. 근데 그거 보면은 막상 다음날 바로 올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편집을 하는 와중에 와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올 것 같다, 이거 왠지 사람들이 대박 좋아할 것 같다, 편집을 하는 도중에 이미 못 참아. 이미 얘는 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사람들이 이 영상 정말 최고라고 환호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돼버려. 이미 발이 거기로 한 발 빠져 있어. 그러니까 아직 편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사발을 존나게 푸는 거야. 난 처음에 이게 센 척인 줄 알았어. 센 척이 아니고 얘는 진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건 거야.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얘가 스포맥스에 난입을 했을 때도 우리 생각에는 스포맥스 난입이 용찬우의 최악의 패착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포엑스 난입을 하고 자기 그 홀쉐로 돌아와서 옆에 한빈이하고 앉아가지고 야 한빈아 연기 죽였지 막 이러면서 와 나 진짜 찢었다. 그러니까 스포엑스에 올 때 엄청 떨렸나봐. 되게 떨린 채로 했나봐. 근데 그 결과물이 자기 생각에는 잘 나왔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그날 바로 인스타에다가 개밥 쉰내 나는 놈들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이거 바로 편집해서 이번 주 주말에 올릴게요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미 얘는 스포엑스에 난입을 해서 흑자 헬스와 그 일당들 사냥개들한테 한 방을 먹이고 영웅처럼 복귀를 한 자신을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찬우님 멋있어요, 대단해요, 저
쓸모없는 근육 달린 새끼들 찬우님한테 꼼짝도 못하네 이런 반응을 해서 내가 의기양양해지는 그 결과물까지 이미 한 발이 담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편집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카메라에 있는 SD 카드 빼서 컴퓨터에 복사도 안 했어 아직.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동영상 파일 얹어놓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 상황인데 이미 그 상황이야 자기는 그런 성공을 이미 한 상태야. 반 정도. 그러니까 인스타를 켜가지고 이거 빨리 편집해서 이번 주에 올릴게요. 못 올렸죠. 왜죠? 그날 저녁부터 용찬우 스포엑스 가서 찍힌 실제 비율 센 척하고 파르르 떨리는 손. 자기는 인지를 못했나봐. 자기가 그랬는지. 어떤 사람한테 모가지 잡힌 다음에 글썽 있는 눈, 눈물이 글썽 있는 자신의 눈, 이런 걸 자기가 인지를 못한 거야. 자기는 되게 멋있게 하고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존나게 찍어대서 유튜브에 뒤지게 올라오고, 심지어 유튜브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온천지 커뮤니티에 다 쳐올라왔잖아. 거기에서의 자신은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한 나는 조자룡이거든. 죽은 아두를 제품에 안고 100만 대군을 헤쳐 죽음께 돌아가겠습니다. 상산의 조자룡? 압구정 찬우! 이러고 돌아온 건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아서 올라간 나는 1990년대 용산에서 삥 뜯길 뻔하다가 겨우 탈출한 소년. 아주 재미있는 비디오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물의 세계였던 걸 확인한 소년. 이런 애인 거야. 그니까 못 올려. 그리고 나는 아마 가장 놀랬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본인의 실제 비율일 거예요. 이거 이제 정신과 의사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실제로 요즘에 지금 사회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대 SNS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플로만 셀카를 찍어. 미모가 기본적으로 보정이 되는, 그러니까 연예인 풀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그런 셀카를 기본적으로 찍어. 그리고 이것만 계속 찍고 이 사진만 계속 보고, 심지어 그런 앱으로 사진을 한 20장을 찍은 다음에 이건 좀 이상하게 나왔다.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죠. 심지어 실제 본인보다 더 잘 나온 거죠. 그 샷조차. 이거다. 이게 잘 나왔다. 이게 나지. 근데 그게 보정 개 많이 된 사진 20장 중에 한 장인 거야. 그럼 이게 자기겠냐고. 아니잖아. 이건 내가 아니잖아. 저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면 심지어 그것도 개 중에 얼추 잘 나온 걸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보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올려요. 그럼 애들이 사진 막 이상하게 찍는다고 뭐라 해. 근데 그게 나야 어쩔 거야. 그게 나란 말이야. 저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서 뭐 그냥 실제 나처럼, 혹은 실제 나보다 좀 더 못 나온 사진도 그냥 SNS에 올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자존감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온 사진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SNS에 중독적으로 막 자신의 꾸며진 사진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은 보정한 사진 중에서 20분의 1 정도로 잘 나온 그런 사진이 나와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와서 누구처럼 뭐 해주세요, 박보검 코처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께서 기가 차지만 최대한 숨긴 채로, 성형외과 병원은 모니터도 고해상도로 쓰고 굉장히 밝은 곳에서, 왜냐면 잡티 하나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상담자분의 사진을 찍어요. 엄청 초고화질로. 그래야지 어떻게 성형할지가 딱 나오니까. 그럼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박보검님의 사진을 딱 두 개를 놓고, 지금 코를 보시면은 지금 박보검님의 코가 이런데 이제 환자분의 코는 잠시만요, 이거 제 사진 아닌데요? 실제로 이런데요. 한두 명이 아니고. 의사가 놀래겠죠. 예? 맞으신데.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진짜로 이런데.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아무리 저기 병원이어도 환자도 손님이잖아요. 걷다 대고 이거 너 맞아요, 실물보다 오히려 잘 나온 편?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왔나 봐요.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일부러 좀 이렇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약간 이렇게 대충 넘기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아니요, 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러면서 풀 보정이 된 존나 잘 나온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 사진으로 해서 비교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뭐 의사는 미쳐버리지. 이미 성형이 된 사진을 자기한테 주면서 성형 상담을 받겠다는 거 아니야. 환장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게 SNS에 약간 증후군 같은 거예요.
찬우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정 플러스 약간 비율 보정까지 들어가시니까 본인이 자기 비율 보정 안 한대, 사진을. 근데 거울이 이렇게 누워있어. 똑바로 서 있어야 할 거울이 애초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거울이. 거기에 가서 딱 찍으면서 인스타 업로드하면서 난 비율 보정 안 했어. 근데 신발을 보면 발이 한 400 돼. 샤키로닐이 신발이 실제로 400이거든요, 사이즈가. 이 찬우 인스타 사진 보시면은 찬우 발이 샤키로닐만 해요. 샤키로닐은 키라도 216이었지. 샤키로닐은 216에 몸무게가 150 몇 킬로였으니까 발이 400일 수 있지. 근데 찬우는 160cm 대의 인간인데 발이 400이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계속 사진마다 다 발을 보면은 호두까기 인형 그 병정 막 그런 인형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는 보정을 안 했다고 진짜 믿나 봐. 그러니까 스포엑스에 내가 가서 레전더리를 찍고 왔어.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려야지? 신이 났는데 얘가 또 못 참고 유튜브, DC 이런 데 들어가서 오늘의 나의 레전썰을 애들이 막 어떻게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새끼 뭐야? 이랬는데 나네?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캐드에서 탑뷰야? 다음 걸 눌러봤는데 또?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 누군데 나랑 똑같은 옷 입었어? 이거 누구야? 이 후라다 가방에 야구 잠바 내 거랑 똑같은 거 산 이 새끼 누구야? 이럴 리 없어, 이럴 리 없어. 이건 다 모함이야, 조작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초 사이트까지 검색을 해보겠지? 여초 사이트에 이제 찬우가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용찬우의 이제 외형에 관심이 많은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제 생각에 제일 긁혔을 거는 푹 나보다 작아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스포엑스 그 뭐 지가 레전드 찍었다는 그 영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용찬우는 용호수 채널을 뭐 사실상 이제 좀 버리고 좀 멈춰놓고 용찬우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꽤 성공을 한 상태에서 김희영 아나운서였나? 그분께서 하시는 뭐 그런 데도 나가보고 여기저기 좀 나가봤는데 탐탁지 않았어. 뭐 딱히 이렇게 퍼지질 않아.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내가 굉장히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나의 생활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를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고 그걸로 내가 칭송을 받고 싶은데 여기저기 나가봐도 딱히 입질이 안 와. 그런 와중에 40몇만 좀 되는 유익남 채널에서 여긴 나갔다 하면은 단독으로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나를 불러준다? 정신 나가죠. 그래서 너무 신나서 막 씨가 물고 막 어쩌고 하면서 대형 유튜버를 만날 건데 어쩌고 그 와중에도 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얘 특입니다. BTS한테 샤라웃 받았을 때도 뭐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일인가요? 길거리에서 하정우 봤을 때도 방금 길에서 하정우 봤는데 하정우다 하고 내 갈 길 감. 그러니까 얘는 자기보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패시브 스킬이 있어요. 그걸 꼭 붙여. 그래서 유익남 만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익남을 만나고 영상이 좀 잘 나왔나 봐. 그래서 막 되게 신나가지고 그 당시 막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약간 하이가 돼 있으니까 막 그때 박스터 그거 거지들이나 타는 차잖아.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나 군대 나는 빼려고 막 엄청 노력했어. 나 상근 안 나왔으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 군대 뺐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해서는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리고 유익남 거기에 영상이 올라오고 큰 반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유익남의 편집자도 상당히 매력을 느꼈는지 막 질문 공세를 했어요. 방금 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되나요? 이러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억 제 기억이 없어요. 있잖아.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거 아니야. 진짜로 내 기억에서 없앴으면은 걔가 과거의 기억을 진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살면서 사실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진짜 바꿨으면. 그래서 뭐 레니파 요걸 뭐 한다면서 막 알려주니까 실제로 그 편집자도 혹하죠. 유익남 아저씨는 당연히 엄청 혹했고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큰 반향이 있었고 뭐 그 당시에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레드필 코리아하고 유익남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엄청 놀았던 것 같아. 내가 유익남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셋이 너무 이게 케미가 좋고 서로 함께 얘기하는 게 대화가 즐거워서 막 유익남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막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막 하루에 10 몇 시간씩 막 카페 뭐 사무실 막 옮기면서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용찬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얘는 잘 될 때 반드시 사고를 쳐요. 반드시 큰 실수를 해요.
이건 근데 용찬우만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한 특이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에요. 오킹 아저씨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람이 조금 잘 되고 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뭐 남들을 깔보고 급을 나누고 막 명품 같은 거에 환장하고 급이 괜찮은 사람만 사귀려고 하고 옛날 친구들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꽤 많잖아요. 근데 찬우의 문제는 뭐냐면 좀만한 성공에도 그런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킹 아저씨처럼 한 15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고 텔레비에도 나가고 사실상 연예인이 된 상황에서 사람이 헷가닥했어. 그래서 막 에르메스, 페라리, 막 명품 골프 부자들이랑 어울려 이러고 다녔어. 그러면 안 좋은 거 알지만 이해는 돼. 아,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더니 헷가닥했구나. 그런 사람 많으니까 이해는 돼. 근데 찬우는 구독자를 6만 모은다. 유익남이라는 40만 유튜버와 친구가 된 다음에 이게 하이가 온 거야. 하이의 역치가 너무 낮아. 구독자 10만 이하의 유튜버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만 따리에서는 그렇게 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유익남이 그렇게 변했다 이해합니다. 조던 피스터슨하고 뭐 앤드류 테이트하고 그 사람들의 영상을 사실상 문익점처럼 가장 잘 나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처럼 목화의 씨앗을 몰래 갖고 와가지고 대충 툭툭툭 뿌려서 길거리에서 목화가 나는 걸 보고 저거 내가 뿌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문익점 아저씨처럼 목화씨를 소중히 가져와서 이게 내가 존나 어렵게 가져온 목화씨다. 이걸 우리가 재배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자 하면서 목화 밭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걸 옷까지 만들어낸 사람처럼 유익남은 그냥 미국에 있는 영상들 퍼다 나르기만 한 그런 택가리 같은 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영상을 재가공을 잘하고 자신의 철학도 같이 입혀서 우리나라에 저기 뿌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익남이라면 내가 만약에 용찬처럼 좀 변했어도 뭐 머리로 이해는 할 거예요. 가슴으로는 반대를 하겠지만. 근데 용찬은 6만을 찍고 유익남과 친구가 된 걸로 그렇게 하이가 와버린 거야. 이게 하이가 와버리니까 얘가 하이가 오면은 버릇이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용호수 시절에도 한 10만인가 뭐 찍고 나서 우키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니까 우키님 성향상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거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 구독자 훨씬 많고 이런데 님이 유튜브 5년째인데 5천 달인데 저는 지금 2년 만에 10만인데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이러면서 버릇이 없어져 버렸잖아. 영상업계 막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랑 그때 막 합방도 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대학 교수가 꿈이었고요. 대학교는 원래 회계사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그쪽 좀 이득이 있는 대학교를 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꿈이 바뀌었어. 이러면서 되게 공손한 청년이었거든. 근데 이제 10만 찍고 애가 변한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애가 변해서 지인들을 거의 다 잃고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생기고 유튜브 채널도 안 좋아지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옛날에 용호수 때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면에서는 진짜 유니크하긴 해. 역으로 내 그런 안 좋은 성향과 특성을 더 세게 해버리자. 부족했어. 애매하게 싸가지가 없었으니까 내가 실패한 거야. 존나 싸가지가 없어져 보자. 이러면서 이제 물리하게 말대꾸하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저런 거 공부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짓거리를 해버린 거야.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용찬우 인생의 아마 가장 큰 실수 넘버1 후보로 가장 유력할 그것이 나와버리죠. 금비대 비효율적이에요. 쓸데없어요. 뒤에 손 안 가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성노동자처럼 사진 찍어요. 등등등. 그리고 흑자일스 물었죠. 네가 뭔데 금비대 하라 말아야.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자마자 주변 사람의 죽음, 성공회만 보여드릴까, 운이 캐비어 그게 나온 거고 내가 그걸 보고 빡쳐서 강하게 받아치니까 홍보 담당관님 화이팅, 홍보 담당관 흑자일스 아닌데요 환영합니다, 더 내 이름 불러줘, 그게 나온 거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 왜 그랬지? 왜 이러는 거야? 그 당시에는 좀 화가 났고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리뷰를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컨셉에 잡아먹힌 건가? 자기가 뭐 니체의 환생이니 막 네온이 막 이랬으니까 아니
어떤 애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내가 쫀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 실제로는 무서워도. 그래서 컨셉에 잡아먹혀서 뭐 그런 실수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마 레드필과 유익남 때문인 것 같아. 그 3인이 뭐 한 2달 정도 뒤지게 친하게 몰려다녔잖아.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근데 걔들한테 과연 용찬우가 어떤 포지션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3명이 있던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그 3영상에서 항상 역할이 같았어. 용찬우는 그거 제가 알려줄게요. 그거 제가 설명해줄게요. 이거 제가 어저께 본 건데 이거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얘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 레드필은 그런 용찬우의 얘기를 존나 경청한 다음에 그걸 이제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고. 레드필은 무시당하는 입장. 그리고 유익남은 이것저것 들은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와 신기하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 못했지? 와 진짜 대단하다. 유익남은 항상 신기해하는 입장. 항상 이랬어. 그럼 용찬우는 나중에 내가 용찬우를 비판했던 이유가 용필남 이 3명이 꼴배기 싫은데 흑자일스가 자기가 대한민국 2030 남성들의 리더가 되고 싶은데 용필남이 잘 나가니까 아니 그 3명 구독자를 합쳐도 나보다 더 적은데 뭘 셋이 잘 나가니까 개웃기네. 흑자일스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우리 용필남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중에 리더인 나를 공격하는 거다. 용찬우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야, 유익남이 리더지 왜 네가 리더야? 구독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리더는 아니야. 근데 뭐 사회에 끼친 영향력, 금전 수익도 중요하죠. 구독자 수, 뭐 조회수 등등등은 뭘 따져봐도 그다음에 왁구까지 외모까지 유익남은 키가 182예요.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고 얘는 운동 하면서 브라질 여자친구를 사귄 미친놈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Hey 안젤레나 come on. 그러니까 이걸 한 거야 유익남은. 그 정도로 순수해. 남미한테 먹히는 왁구인 거야 걔가. 근데 무슨 용찬우 리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어디 가서 까이기나 하지. 유익남이었으면 안 까였을걸? 그러니까 자기가 올리는 인스타 사진처럼 진짜 자기가 그런 프로포션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 셋 중에 리더처럼 보이는 줄 알고 2030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자기는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어도 지금 당장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학생들한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대. 누가 널 교수를 시켜줘? 누가 널 2030의 리더로 봐? 누가 널 네 인스타 사진과 같은 파묘 구척 귀신 비율로 봐? 아무도 그렇게 안 봐. 이게 용찬우가 가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용찬우의 외모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 외모만이 아니야.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이 너무 갭이 커. 자기가 2030 남성들의 리더래. 근데 지금 2030 리더들이 롤을 할 때 이상한 애를 보면 야 롤찬우. 자기 친구가 이상한 옷 입고 오면 야 이 새끼 용찬우처럼 입었네. 저 진짜 쇼츠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쇼츠를 보는데 생전 처음 보는 채널인데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오킹이 이번에는 또 이런다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에 지가 용찬우여 뭐여 이러고 끝나. 영상이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 얘는 지금 2030 남성들 사이에서 약간 윷밥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그냥 뭔가 약간 이상한 윷밥인 애를 보면은 저 새끼 용찬우다. 이게 지금 2030 남자들한테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있어. 근데 자기가 2030 리더래. 이제 너 이제 보통 명사가 되고 있어. 뭐 네 바람대로 유명해지긴 했네. 그리고 너 때문에 나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BC 용찬우 때는 그 나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스트 들어봤어요. 예쁘고 막 잘생기긴 한데 막 자기한테 너무 빠져있는 사람? 내가 너무 예뻐서 나는 연애를 못하겠어. 내가 너무 아까워.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게 비포 용찬우 때 BC 드래곤. AC 드래곤이 된 다음에 이제 나르 하면은 열등감이 그득한 구라를 잘 치는 실제 이제 나르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노홍철 아저씨는 나르시시스트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그렇지. 차라리 정준하 아저씨가 나르에 좀 더 가깝지. 정준하 아저씨는 막 자기가 그 개 중에서 진짜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몸까지 치면은 내가 제일 낫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자감 같은 게 막 있잖아. 나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무한도전 편에 김태희 씨가 처음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김태희 씨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머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막 재롱을 떨면 막 김태희 씨가 약간 평가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이 됐는데, 정준하 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김태희 씨의 허벅지 쪽을 계속 때려. 이게 말 걸 때. 그러니까 김태희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옆에 보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무한도전 멤버들은 서 있었거든, 뒤에. 여기 밑에서 허벅지를 막 쳐, 이렇게. 저는요 막 이러면서. 그거 보고 나 진짜 놀랬어.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준하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 김태희님 정도 위치에 있는 연예인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하긴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김치전 그럴 때도 전문가가 쉐비 얘기하는데 입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막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오히려 정준하 아저씨의 행동이 나르에 가깝죠. 요즘이면 은퇴해야 돼, 그거. 그 당시 김태희 씨의 인기나 인지도가 지금으로 치면은 카리나하고 장원영을 합쳐야 돼. 사이언이었나, 그 CF 막 스페인 가서 뱅글뱅글 돌던 거 막 CF 나오고 막 그럴 때. 근데 장원영 플러스 카리나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 연예인이 뭐 나 혼자 산다 나왔다 쳐. 그 의자 앉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 패널이 허벅지 툭툭 치면서 나는 어때요, 나는? 내 거 좀 봐봐요.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은퇴해야 돼, 이거.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너네가 그런 용찬우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하이를 찍었어요. 나는 2030 남성들의 리더가 될 거고, 근데 용찬우 입장에서 이미 됐고, 용필남 이 세 무리에서 내가 리더고, 용찬우 입장에서 나 지금 돈 존나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 용찬우 입장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막 등등등 막 슈퍼스타가 될 거고, 좀 있으면은 되게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막 등등등 막. 그러니까 아직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미 그걸 이룬 상태의 정신 상태야. 그 정신 상태에서 흑자한테 물렸어. 그리고 이제 수직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공의 맛 좀 보여드릴까요? 주변 사람의 죽음 둥. 홍보 담당관님 둥. 환영합니다 둥. 홍보 담당관 흑자일스 말한 거 아니고요 둥. 신남성연대 나가서 턱걸이하고 빠따 맞고 물사대기 맞고 죄송합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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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를 11개월 동안 맞았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아니 그 하한가를 쳐맞은 게 나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 나랑 연관 없는 쪽에서도 하한가를 계속 쳤어. 그러니까 용찬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크게 추락을 했지만 그게 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도 걔는 계속해서 추락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한 점 알려드릴까요? 요건 이제 100%까지는 아닌데, 용찬우의 아빠가 저를 살인죄로 고발을 했어요. 아무도 죽지 않은 살인죄로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 살인죄는 이천 경찰서에 제출을 했거든요. 본인의 나와바리죠. 근데 그게 각하가 나오죠. 불송치 중에서도 가장 가짠다, 이런 것 좀 갖고 오지 마셈 수준의 각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잔나가 저한테 보내준 그 녹취 파일의 대화에서 박경서 씨가 그러죠. 경찰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실제 자기가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경찰들이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인지 그 뒤로 이제 고소를 할 때는 오송도 직접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천 경찰들은 이해를 못해, 얘들이. 오송으로 가야겠구만. 진짜 오송 출발. 그럼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용파민이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갑자기 튼 다음에 무한도전 재방송하듯이 어차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 하지만 존나 맛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언가 터졌으니까 그렇겠죠. 뭐가 터졌을까요? 안 들림 말하셈. 20만 구독자 한국 유튜버가 한글은 세종이 멍청한 백성 위에 만든 것이다. 이 새끼입니다. 아무튼 채널 이름은 용호수고, 그런데 한국어로는 애초에 가치가 있는 정보가 거의 생산되지 않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용찬우한테 이제 상뇨까지. 이런 새끼 때문에 우파들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새끼들까지 우리 우파가 같이 끌고 가선 안 된다. 이런 새끼들은 다 쳐내야 된다, 이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최근에 여러분 용찬우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진 막 저시기 하고 강영욱 관련해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 젊은 우파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인스타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밴이 됐다? 쉽지 않죠. 제가 알기로 용찬우 아버지도 새누리당이었나? 거기 공천 신청도 아마 넣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찬우도 일본 참 좋아하고 세종 보고 이도니 뭐니 하고 뭐 한글 보급 일본이 했다느니 하면서 정말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밴을 먹었다? 그럼 용찬우가 어떤 발언을 했길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랬을까요? 어려서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자의 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문자도 한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이 한글은 한국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도 우수하다는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국어하고 한글을 혼용해서 쓰는 건 용찬우죠. 용찬우가 엄청 혼용해서 쓰죠. 한글은 조선왕 이도가 통치를 위해 사사롭게 만든 음성 기호입니다. 한국어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한글은 한국어의 일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멍청한 백성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한글만 공부하면 된다는 좀 실수하신 듯합니다. 영상을 잘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용호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영상을 잘못 만들고 싶으면 용호수 클래스만 들으면 된다가 틀린 말인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네요. 문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익히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런 한글을 쓰면 멍청하게 살게 된다가 되진 않죠. 근데 이게 용찬우의 논리가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고 용찬우가 얘기합니다. 한글만 하고 살면 생각다운 생각이 힘듭니다. 최소한 영어라도 해야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1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제 생각이며 이것에 대하여 책까지 썼습니다. 세종은 어린 백성이 훈민정음을 통해 지식인이 되어 이제 블라블라.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는 가장 선을 넘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글만 하고 살면 생각다운 생각이 힘듭니다. 언어하고 문자를 헷갈리고 혼용하는 게 바로 용찬우죠. 한글만 하고 살면 생각다운 생각이 힘듭니다가 뭔 소리야. 이거는 한국어라고 썼어야죠. 한국어만 하고 살면 생각다운 생각이 힘듭니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용찬우는 이 한글 관련된 여러 글이나 뭐 말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수차례 한국어하고 한글을 헷갈려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쟤는. 우울증은 패션이고 공작새 근육은 해롭고 박스터는 법방 BJ 차고 우울 트레이너는 사회 악이고 한글은 발음 기호.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흑자야 사과를 하긴 했잖아 어쨌든. 아니 네가 용찬우의 사과가 너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덜어 있었고 저한테 엄청 따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막 이메일 보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제가 용찬우가 한 사과가 부족한 것만으로 용찬우한테 거듭 다른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과를 철회해서 그렇습니까? 얘는 우울증 관련 발언이나 뭐 박스터 관련 발언, 뭐 근육 해롭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남성연대에 나와서 자기 발언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었고요. 본인 개인 그 채널에서도 자기 그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럼 뭐해? 철회를 하는데. 사과를 철회하니까 문제인 거지. 정말 재미난 자료가 많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애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사이버불링을 멈추게 하려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가치 표현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언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찬우가 만약에 공격받는 게 싫고 멈췄으면 좋겠으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뭐 정정을 하든 사과를 하든 인정을 하든 그런 긍정적인 액션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용호수 갤러리라는 곳에서 용찬우를 공격하는 글을 쓰는 것을 선동한 거래, 그런 게. 그래서 이도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부적격성을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인 거야, 이게? 멈추게 하려면 본인이 그것에 대한 가치 표현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라고 방송을 하였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용찬우가 일관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이코패스 같은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바
이도노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래. 와 진짜 버겁다. 그러니까 용찬우는 무고하고 이노센트한 사람인 거야. 이 진정서를 쓴 사람한테. 용찬우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람인 거야.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용찬우가 행동을 바르게 해서 욕을 안 먹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노 변호사가 사이코패스래. 품위유지 걸고 넘어갈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품위유지 쪽으로 만약에 잘 걸어서 변호사답지 못하게 품위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당연히 뭐 변호사 자격 없애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징계는 나오지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도노 변호사 판사한테 혼남 이 정도는 당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도노 변호사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파이팅 줄입시다. 진정 요 정도는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이도노 변호사가 사이코패스니까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니까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오케이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체. 아니 레드필 코리아랑 용찬우도 나한테 사이코패스래. 뭐 뭔만 하면 사이코패스야 애들은. 이것도 투사야 혹시? 그리고 나는 용찬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난 좀 소름 끼치는데? 아이덴티파이 진정선거야? 거짓말을 많이 한 것도 문제인데 그 거짓말을 근거로 도출해내는 결과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 내 엉덩이 만졌으니까 추행으로 기소해주세요. 고소장을 썼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엉덩이를 안 만진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거짓말로 무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빼면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건 없어. 근데 지금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애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장을 살인죄로 써.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돼. 내 엉덩이를 만졌으니까 이 사람은 형을 당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대체. 이 진정서를 쓴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한 인플루언서의 극단적 선택을 예시로 들고 온 박경서라는 자막을 송출하여 용찬우 아버지를 조리돌림 방송에 메뉴로 등장시킴. 용찬우 아버지가 비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용찬우가 어떤 잘못을 한 거고, 그런 잘못을 한 용찬우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용찬우의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드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초반에는 매우 공손하게 댓글들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한테 전부 거짓말, 전부 허위사실, 너네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아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사냥개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그냥 자기 아들 욕하는 사람 전부 욕하고 사냥개라고 지칭을 했던 거가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돈호 변호사 때문에 용찬우의 아버지가 조리돌림 방송에 메뉴로 등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나는 진짜 이 용찬우 아버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모 인플루언서의 극단적인 선택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막 쓰는 거야. 인플루언서 누구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인플루언서의 경우하고 용찬우의 경우는 맞지가 않아.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시를 자꾸 쓰면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한 슬픔이 될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용찬우가 내 동생 죽은 얘기를 계속하고 조롱을 하잖아. 죽음에 무감각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왼수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안 돼요, 인간이면. 하필 저한테도 예가 있는데 한주먹 아저씨를 제가 저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주먹 아저씨의 상이 있으셨어요. 당연히 난 모르죠. 근데 내가 내 기준에서 합리적인 저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주먹 아저씨한테 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영상을 내리고 바로 핸드폰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영상을 바로 찍어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인간한테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역으로 한주먹 아저씨는 저한테 저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제 동생이 죽었을 때 한주먹 아저씨는 아주 빨리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찾아오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셨어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용찬우는 제 동생의 죽음을 수십 번을 언급하면서 저를 조롱하고 있고, 용찬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느 한 인플루언서의 극단적인 선택을 그냥 실명 언급을 막 하면서 여기저기다 막 쓰고 다니고 있어. 나는 이 부자가 이해가 안 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원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집의 가풍인가 봐요. 이런 부자가 이도노 변호사나 나한테 사이코패스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저는 다소 못된 면이 있고 다소 나쁜 면이 있지만 감정이 오히려 매우 풍부하고 감정 복사가 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슬픈 장면을 보면 잘 웁니다. 사이코패스랑은 거리가 멀어요. 박경서 씨가 쓴 걸로 추정되는 고소장에 대해서 이도노 변호사가 이 고소장이 너무 조잡하다, 너무 수준이 낮은 고소장이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고소장을 막 남발하듯이 쓰고 있다면 그 고소장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도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도노 변호사가 이 고소장을 다루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를 다 빼놓고 얘기한다니까. 이도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고소장으로 고소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겁을 주고 이러한 행태가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소장을 공개한 거예요. 그냥 이 고소장 존나 별론데 용찬호 아빠가 쓴 거임 이러면서 놀리려고 그냥 공개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내가 쓴 고소장을 되게 별로라고 얘기했다. 일단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이상해. 상기와 같이 이도노는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나 특징이 들어있는 고소장 방송을 선례로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옹호하는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변호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게 명백한 사람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자의 변호를 맡았고 사기죄를 저지른 사기꾼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죄와 질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지, 변호사는 자기 혼자서 이게 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이 사람은 정의롭고 착하니까 이 사건을 수임을 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런 결정은 판사가 하죠. 법을 근거로. 저는 고졸 딱새 빡대가리인데도 이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노무사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저는 너무 놀랍거든요. 저 고등학생이 용찬우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러한 고등학생이라도 이도노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한테 유리하게 언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예 이해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니 이게 진짜 명문대를 나오고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쓴 거라는 거를 나는 진짜 모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어렸을 때 공부를 할걸. 나 지금 내가 되게 똑똑하게 느껴져. 지금 용찬우랑 용찬우 아빠가 내 자존감 제조기야. 나 공부 존나 해서 변호사나 검사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존나 조질걸, 이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들어. 자, 이것도 볼게요. 허위 사실로 용찬우를 비방하는 영상 업로드, 모험 난타. 방송에 난입한 흑자일스 용찬우 레드필 모험 난타 직관하기라는 제목의 50분짜리 사이버불링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는 모든 영상이 사이버불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게 전부 사이버불링이고 괴롭힘이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겠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매우 건강한 문화고요. 용찬우가 그런 문화를 존나 좋아했던 애예요. 지가 처맞기 전까지. 허위 사실 적시가 나쁜 거지, 사실 적시는 하면 할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말했던 게 용찬우입니다. 그러면 용찬우가 실제로 저지른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도노 변호사는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 방송은 사이버 블러인 흑자헬스를 디스코드로 연결하여 방송을 한 것인데, 흑자헬스는 23년 6월 10일경부터 현재까지 용찬우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고 있는 악명 높은 저격 레카입니다. 또 거짓말이죠. 저는 용찬우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약 12개를 당했고요. 단 하나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약식 기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각하가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근거를 잡고 논리적으로 이상한 주장을 한다가 지금 한 열 몇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금 나온 건 모욕죄였고요. 찬우야 노래 불러서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노래 불러서 모욕죄 나온 것도 민경태 변호사가 바로 재판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일주일 안에 그거를 법원에 말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수익이 그때 2월에 풀려가지고 영상을 하루에 1.5개씩 올리던 하드 업무 상태여가지고 깜빡하고 일주일이 지나버려서 재판 청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식 벌금 나온 걸 낸 겁니다. 흑자일스는 어거지 비방 맥락 왜곡을 너무나 잘하여 흑제라고도 불리는 악랄한 비방 전문가이며 또 거짓말이죠. 저를 흑제라고 처음으로 부른 건 크로커다일님이고 크로커다일님이 오송이라는 곳에서 마치 황제처럼 기거한다고 하여 황제에 쓰는 그 제자를 써서 흑제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 흑자일스는 어거지 비방 맥락 왜곡을 너무나 잘하여 흑제라고 불리는 악랄한 비방 전문가입니다. 또 거짓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동생을 사살시킬 정도의 가스라이팅 성향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거짓말. 이거 진짜 큰 게 뭔지 아세요? 용찬우는 여태까지 죽은 제 동생을 수십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동생을 죽이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는 듯이 수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걸 믿고 저한테 동생을 왜 죽였냐고 따지는 댓글을 쓴 사람도 벌써 수십 명째입니다. 전부 캡처 떠났습니다. 그럼 제가 용찬우를 사자 명예훼손죄와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만들려면 용찬우가 죽은 제 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제가 제 동생을 죽이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용찬우가 오송수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들이 전부 제 죽은 동생을 언급하는 거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메일 등으로 저보고 제 동생을 죽이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고 하는 자들의 발언을 캡처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겠죠. 용찬우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제가 제 동생을 죽이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그러니까 용찬우의 이런 발언을 듣고 이렇게 제가 제 동생을 죽이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고 사람들이 믿고 저한테 이런 악플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것만으로 용찬우를 유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 진정서에 지금 써있죠. 흑자 헬스는 동생을 살자시킬 정도의 가스라이팅 성향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제 용찬우를 사자 명예훼손죄와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 귀찮으니까 안 띄울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썸네일 제목 무호흡 난타, 즉 본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숨도 안 쉬고 용찬우를 마구 때린다라는 의미, 차마 공적 역할이 있다는 변호사로서는 쓸 수 없는 저급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공인 노무사 양반, 공인 노무사는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도 됩니까? 공인 노무사가 저를 죽이지도 않은 지 아들을 죽였다고 죄로 고발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돌렸죠. 그리고 심지어 매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제 동생을 제가 죽였다고 공인 노무사가 얘기를 쳐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 부자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저 정도로 매우 이 더러운 음해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경기 이천에 찾아가서 당신을 때리고 싶은 사람도 솔직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참아요. 당신들은 내가 존나 인내력이 없고 아주 그냥 야생스럽고 저급한 새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 둘은 매우 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참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걸 다행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는 브레이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육체적으로 존나 뛰어나고 피지컬이 뒤지는 용찬우가 만약에 나한테 그런 비난을 조롱을 했다. 허위사실로 나를 음해를 했다. 그랬어도 내가 만약에 용찬우를 찾아가서 좁히고 싶다는 상상을 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박경서 씨가 만약에 매우 유능한 검사 판사야. 그랬어도 내가 이런 을 했다는 음해를 받고 가서 좁히고 싶다는 상상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약약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스스로 역겨워서 그걸 참을 수 있는 하나의 브레이크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 여기 무호흡 난타라는 것을
자기 맘대로 숨도 안 쉬고 용찬우를 마구 때린다라고 정했어요. 본인이 그걸 정했어요. 이 진정서를 쓴 사람이. 그걸 정한 뒤에 이 마구 때리는 것을 직관, 즉 타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보고 즐긴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런 이돈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용찬우하고 용찬우 아빠하고 논리 구조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해. 아니면 이거를 용찬우가 용찬우 아빠인 척하고 썼나, 이거를? 전제를 구라를 치고요. 아니면 어떤 단어나 문장의 뜻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아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한 뒤에 그 해석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숨 쉬듯이 나와. 이게 원래 용찬우 특이거든. 근데 용찬우 아빠한테도 이게 보입니다. 저한테 썼던 그 신죄 고소장에서도 이런 게 보이고, 이게 나는 너무 소름 끼쳐.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라면 흑자헬스가 용찬우에 대한 무호흡 난타를 한다는 게 용찬우를 숨도 안 쉬고 마구 때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죠? 용찬우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고 흑자헬스가 그걸 또 매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겠구나, 매우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흑자헬스가 이런 논파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거를 변호사인 이돈호조차, 말하는 게 주 업무 중에 하나인 이돈호조차 흑자헬스의 그런 논파를 한번 직관해보자 라는 라이브 방송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용찬우를 마구 때린다라는 의미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이돈호 변호사는 용찬우를 마구 때리는 것을 직관하는 걸 즐기는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흑자헬스는 용찬우를 비방하여 13건의 고소를 당하여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용찬우가 터무니없이 고소장을 썼으며 그 고소장들의 내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나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야라고 노래 부른 것 때문에 모욕죄가 하나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50만 원을 냈고요.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이겠죠. 벌금을 냈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불송치, 기각, 무혐의, 아무런 죄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도 국민한테 한 가지 방어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경찰하고 아는 사이여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경찰이 업무가 태만하여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은 지금 송치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송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의 제기라는 제도가 있고요. 경찰이 불송치한 거를 이의 제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검사한테 넘어가고, 검사가 이게 불송치가 될 만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건강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용찬우는 10개가 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를 전부 다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다 검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용찬우랑 용찬우 아빠는 대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에 얼마나 쓸데없는 일들을 시키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몇 달 전에, 뭐 한 2달 전인가? 막 삐롱 계속 문자가 와. 귀하의 사건이 뭐 이의제기 뭐 때문에 뭐 청주지방검찰청 뭐 무슨 검사한테 배정됨 문자가 옵니다. 띠롱 며칠 있다가 또 문자가 몇 개 오는데 이제 대전검찰청으로 가 있어. 이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떤 두 당사자 간의 사건을 한 검사가 전부 맡아버리면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5개, 10개, 20개에 대한 사건이 전부 다 한쪽한테 유리하거나 한쪽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건을 여러 명의 검사한테 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분들한테 사건이 뭐 한 2개씩 다 배정이 됐고, 이게 검사가 아마 모자란가 봐. 대전으로 또 상당수가 갔어요. 이 얼마나 존나 쓰잘데기 없는 국력 낭비입니까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해서 이돈호 변호사가 용찬우랑 용찬우 아빠가 쓸데없는 고소를 남발을 하고 있고, 이게 경찰분들, 검사분들 얼마나 바쁜데, 판사분들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예로 이 고소장들이 심지어 제대로 된 고소장들도 아니고 소위 허접하게, 시쳇말로 허접하게 써진 고소장인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용찬우와 용찬우 아버지 고소장을 공개한 건데, 용찬우를 조롱하기 위해, 용찬우 아빠를 조롱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오픈을 한 사이코패스 변호사 이돈호를 변호사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진정서를 쓰고 있는 거야. 뭐라며 흑자의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상기 주장 내용은 100% 전혀 근거 없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래.
내가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흑자 헬스라고 쓰지 않고 흑자라고 자꾸 쓰잖아요. 나는 이거 지금 용찬우가 쓴 것 같다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업무 방해만 안 당했어도 중고로 사지 않고 새거로 살 수 있었는데 이놈 저놈 운전대 잡아본 거 말고 나만의 운전대 잡아볼 수 있었는데, 포르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찬우가 나한테 업무 방해 당해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징징댔었죠. 그리고 그 업무 방해로 저를 고소도 했었죠. 그리고 이 방송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업무 방해죄는 불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죄가 아니라서 검찰에 보낼 필요도 없음, 경찰선에서 심하이 흑자에서 아무 죄 없음 이라고 불송치 처분이 났습니다. 아마 용찬우는 그것도 또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에 보내겠죠. 뭐 다소 놀리는 거긴 합니다. 그 업무방해 당해서 포르쉐를 중고로 샀는데 만약에 나한테 안 당했으면은 이놈 저놈 만져본 중고 포르쉐 말고 새 거 샀을 텐데 이게 허위 사실이래. 아까 뒤에 뭐라 그랬어요? 100% 전혀 근거 없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래. 그래서 네 포르쉐 새 거야? 박스 깠어? 포르쉐 네 운전대 비닐로 네가 뜯었어? 포르쉐 계기판에 비닐로 네가 뜯었어? 시트에 비닐로 네가 뜯었어? 네 포르쉐 중고 맞잖아. 뭐가 100% 전혀 근거 없는 완전한 허위 사실인데. 포르쉐가 새 건데 어떻게 2022년식인데. 강의가 한 개도 안 팔리니까 지금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한 건데, 강의가 한 개도 안 팔리니까 현재는 사기가 중단된 상태니까 현재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죠.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용찬우 혹은 용찬우 아빠가 이 유머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의 유머를 나는 기분이 나쁘니까 이 유머를 근거로 범죄자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죠. 요즘에 죄를 저지른 다음에 농담이죠라고 얘기를 하는, 면피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농담이죠가 굉장히 안 좋게 쓰이는 밈이긴 한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여기 볼게요. 용찬우의 강의가 한 개도 안 팔려서 포르쉐를 중고로 샀네 라면서 얘기를 하면 대체 누가 용찬우 강의가 한 개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용찬우가 실제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새 포르쉐가 아닌 중고 포르쉐를 샀구나라고 놀린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고, 후자 쪽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삶을 살 때 많이 재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저는 용찬우의 사회성을 다소 긁어보고 싶어서, 꼬집어보고 싶어서 용찬우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유익남까지 포함해서 너 친구 2명밖에 없잖아, 레드필 유익남 라고 얘기했고, 용찬우는 그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 내용 뭐라고 써있는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알려드립니다. 흑자일스가 몇 월 며칠 방송에서 용찬우 너 친구 2명밖에 없잖아 라고 발언을 하였지만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찬우는 친구가 2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써있던 내용입니다. 자기 친구 2명 아니라고, 근데 흑자가 친구 2명이라고 얘기했다고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지금 이것 역시 허위사실 적시로 제가 처벌을 받겠죠. 이것도 그거보다는 좀 더 순한 맛이긴 해.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죠. 용찬우가 중고 포르쉐 산 거를 소위 농담으로 한번 긁어보려고, 얘 강의 이제 안 팔리나 보다, 한 개도 안 팔린 거 아니야? 강의 한 개도 안 팔려가지고 중고 포르쉐 샀네. 잠깐만, 얘 지금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기죄가 안 되겠네. 강의가 한 개도 안 팔리니까 피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하하하 이렇게 방송을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100% 완전한 허위 사실입니다. 학습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와중에 디테일한 틀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컴퓨터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롬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체중이 되게 많이 나가. 옛날에 내가 제 체중이 몇 킬로인지 들었어. 원래는 120kg인데 내가 그걸 듣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한테 야, 쟤 진짜 많이 나가. 쟤 130kg 나가잖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내 체중은 120kg인데 130kg라고 얘기했다고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허위사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0kg든 130kg든 이 사람이 말하는 맥락에 다름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60kg 나갔는데 내가 140kg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맥락이 이 사실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사실은 날씬한 사람인데 사실은 뚱뚱한 사람인 걸로. 이거는 맥락이 바뀌는 거잖아. 근데 120kg든 130kg든 그게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맥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 허위 사실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체중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난 싫었어.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될 수도 있죠. 이건 따져봐야겠죠. 저도 이제 경찰 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주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찬우가 얘가 강의가 많이 안 팔려서 포르쉐를 중고로 샀을 거다라는 의견을 게시를 했고요. 저는 그 의견의 맥락에 벗어난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얘가 사실은 지금 강의가 더 잘 팔리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의 얘 하나도 안 팔리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따져볼 수는 있겠죠. 100%라는 건 아니고. 근데 실제로 용찬우는 작년 6월 이후로 강의가 존나 덜 팔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지 않아서 허위사실이 될 수 없죠. 그럼 용찬우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강의 안 팔린 거 네가 봤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강의가 이제 잘 안 팔려서 매출이 존나 줄어들었다고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잖아. 물론 그것도 불송치가 났지만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한 것도 굳이 내가 안 봐도 상관없겠지. 안 봐도 입증을 한 거겠지. 네가 입증해줬으니까. 이 진정서에 이제 킬포가 나오죠. 용찬우 복장에 대해 로봇 복장 같대요. 탑승형 신발을 신고 올백 스타일로 탕후루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강고씨나 뭐 그런 분들이 한 얘기죠. 용찬우를 보고 신발에 올라탔다. 뭐 계단 같은 걸 한 2칸 신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키높이 깔창을 너무 신어서. 여기서 탑승형 신발은 용찬우의 키가 158cm라며 키가 매우 작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놀리는 사이버불링 세력들이 용찬우는 키가 너무 작아서 키에 열등감이 있어서 키높이 구두를 너무 높은 것을 신어서 신발에 탑승한다는 이런 조롱을 8개월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도노도 그런 저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여기서도 또 DC 인사이드에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도노 변호사나 내가 쓰지도 않은 DC 인사이드에서 용찬우를 놀리는 글을 마치 이도노 변호사가 쓴 것처럼 흑자일스가 쓴 것처럼 고소장이든 진정서든을 내고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용찬우의 키가 158cm라고 한 적이 없고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도노 변호사도 없습니다. 근데 이도노 변호사가 간고씨 등이 용찬우가 뭐 신발에 올라탔다라고 말한 것을 전달을 한 사실을 가지고 DC 인사이드에서 누군가가 용찬우 보고 158이니 키가 작은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라고 말을 한 걸 합쳐서 마치 이도노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진정서에다가 또 거짓말을 쓰고 있어요. 이 뒤에 슈퍼 킬포가 나오는데 이도노도 그런 저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용찬우 키는 170cm가 넘음. 용찬우가 흑자헬스장에 와서 맨발로 키를 재서 170cm가 넘으면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우편이 하나가 왔고요. 어떤 우편일까? 보시다시피 피의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이제 피의 사건은 제가 피해를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월 23일에 결정이 나서 저한테는 5월 말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용찬우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용찬우는 그 모든 케이스를 이의 제기해서 검찰로 보냄. 그 스타트를 흑자일스의 무혐의로 시작이 됐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그냥 약간 김치 같은 느낌이에요. 용찬우한테. 용찬우는 뭐 누군가를 고소할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가 기본적으로 스키다시로 나오는 것처럼 누구한테 고소를 하든 일단 명예훼손은 넣어요. 그러니까 용찬우는 자기가 되게 명예가 높은 사람인 줄 아나 봐.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평판이. 예를 들어서 막 존경받고 있는 인물한테 야, 뭐 너 같은 새끼가 뭐 뭘 해 이 새끼야. 너는 아무 자격도 없는 막
무능력한 새끼야 막 약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쳐봐. 그러면은 그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존경받는 능력자라면. 근데 만약에 진짜 방구석 개백수한테, 백수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냥 어떤 백수가 떠올랐을 뿐이에요. 방금 전에 문득 어떤 방구석 개백수한테 능력 없어서 방구석에서 삼국지나 보고 이 새끼야 술이나 처먹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해도 명예훼손죄가 안 나와. 왜냐하면은 실제로 걔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나오지가 않겠죠. 당연히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히 용찬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명예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다소 공격적으로 다뤘어도 전부 다 불송치, 무혐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도 명예훼손은 불송치가 낮다. 모욕 역시 불송치가 낮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게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은 게 사실 모욕이에요. 쌍욕만 해도 걸릴 수 있는 게 모욕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업무방해. 업무방해가 불송치가 난 게 굉장히 크죠. 용찬우한테. 용찬우는 11개월 전부터 저흑자일세에 대해서 법이 모든 걸 심판할 거다. 너 지금 돈 많이 번다고 너 지금 뭐 뻐드럭대지? 네가 번 돈 내가 전부 다 업무방해 유죄 뜨기만 해봐. 내가 전부 다 민사 걸어가지고 다 받아낼 거야. 이런 얘기를 용찬우가 했죠. 근데 그 업무방해가 불송치가 나버린 거예요. 업무방해로 내가 피해를 봤어. 돈을 많이 잃었어. 저 새끼가 내 업무를 방해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얘를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업무 방해가 인정되면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사를 통해서 옷가내를 받아내는 거예요. 용찬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돈을 뜯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스텝 1부터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쳐버려가지고 계속해서 인스스에다가 히스테릭한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코미디인 걸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이런 인스스를 쌌어요. 미국 뉴스를 인용하면서 NPC들은 법이 공평한 줄 안다. 작년에는 흑자일스 네가 여론전에서 이기니까 좋지? 여론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 개 돼지들이야. 개밥 쉰내 나는 사냥개들이야. 걔들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몰라. 그냥 네가 얘기하면 다 믿는 거야. 내가 진실인데 나는 너를 법적으로 조질 거야. 그리고 나서 전부 불송치가 나니까 이제 와서 NPC들은 법이 공평한 줄 안다. 이게 진짜 거의 유치원생 수준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견딘 줄 알겠어. 막 옛날에 막 그런 종교인 분들이나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 어떠한 음해가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나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나한테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나한테 여론전 하다 개처발려, 법으로 하다가 개처발려, 무슨 뭐 회생해주는 무슨 팀 썼다가 개처발려, 신남성연대 나가가지고 여론 뒤집으려다 개처발려, 크로커다일님하고 거기 나온 것도 결국에는 지 불리한 증거만 전부 다 나오고 있어. 내일 모레 또 개처발릴 예정.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개처발렸는데 처발릴 때마다 여론전 열심히 하고 지면 여론전은 필요 없음. 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면 법은 공평하지가 않음. 근데 얘가 인생 자체가 이러거든. 얘는 일단 옛날에 뭐 대학 교수인가 뭐 그게 꿈이었다고 했어. 근데 안 되니까 런을 쳤어요. 뭘로 쳤죠? 뭐 회계사인가? 저 에리카 대학교가 회계사 시험을 보는데 무슨 뭐 이득이 있나봐. 점수, 추가 점수 뭐가 있나봐. 회계사 한다고 갔어. 근데 안 되겠는 거지. 또 런을 쳤어. 영상 이런 거로 런을 쳤단 말이야. 거기서는 잘했어. 그 당시에 용호수 때는 잘한 게 맞아. 근데 뭐가 문제였죠? 싸가지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평판 안 좋아지고 남들 다 카메라 광고 찍고 무슨 광고 찍을 때 지만 광고 못 찍고 그래서 뒷광고 한다고 동료들 또 통수 쳐가지고 이제 동료들하고는 돌이킬 수 없게 벌어져 버리고. 그럴 거면 이제 실력이 뛰어나면 되죠. 그러면은 다시 인기가 생기고 그때 이제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면서 사람들한테 근데 예전에 제가 좀 약간 그런 연예병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 문제는 용찬우의 실력이 정체되었다는 거죠. 자기 영상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 영상 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쟤누는 처음에 레벨 한 20까지는 빨리 찍어낸 거야. 근데 20부터 경험치가 잘 안 올라. 레벨업이 안 돼. 아직도 21, 22, 23.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분들,
자기보다 레벨이 더 낮았던 분들은 지금 레벨 50, 60, 70 막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스승이 될 수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용재누라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세상 통달한 척을 시작한 거야. 이것 역시 영상업계에서 또 런을 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영상업계에 있었던 적이 없대. 대단해. 그냥 이건 그냥 정말 공식 같은 겁니다. 용찬우는 일단 뭘 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런치면서 그거 존나 쓸데없는 거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 인플루언서를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잘 못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 인플루언서랑 성공한 남자가 만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래. 여자가 인스타만 해도 그거는 바람 피는 거래. 인플루언서랑 만나고 싶었는데 잘못되니까 갑자기 인플루언서들 욕을 해. 그 똑같아. 용찬우의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랑 여론전 하다가 개처발리고 나니까 여론전 같은 건 필요 없고 자기는 법적으로 처벌할 거래. 법적으로 잘못되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법은 공평하게 작동하지가 않는데 진실은 하나님만 안돼. 그 사회적으로 몰이를 일으키고 대단히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그 잘못의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면은 무조건 종교를 찾습니다. 이게 약간 까방권 비슷하게 들어가 버려. 특히나 이제 교회 쪽으로 많이 찾는데 교회 쪽은 이 포용과 사랑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도 다 품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진 새끼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고 자기가 이노센트하다고 이제 해요. 용찬우는 이제 그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어. 만약에 하나님한테 밴을 당하면 얘는 아마 기독교도 또 욕할 거야. 개신교면 개신교가 기독교냐 이러면서 천주교로 갈 거고, 거기에서 또 성모 마리아한테 밴 당하면은 천주교가 뭐 역사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겠지.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용찬우는 지금 망한 게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전부 다 런치면서 욕하고 튀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 영어로도 못 돌아가요. 영어도 최근에 영어 강의를 내면서 꾸준히 자기가 영어 강좌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 영어 강좌 1장 1절 올렸어. 근데 바로 브릿지 TV한테 끌려가지고 용찬우 네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바로 제압이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다음 영상 올리더니 제가 저번에 올린 영어 강의 1장은 너무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영어 강의를 안 올리기로 했음. 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제가 오늘부터 헬스 강좌를 올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벤치프레스를 올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정말 열심히 찍어서 올렸어. 올리자마자 막 황철순, 김강민, 장성현 막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흑자 저 새끼 벤치 개 못하는데? 야 내외전 싫어하냐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내가 다음 영상에다가 운동 강의를 계속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첫 번째 운동 강의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운동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패션 강의로 만나요. 유치원생이냐고. 어린아이 중에서도 좀 옹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특이 뭐냐면 만약에 그 어린데 옹졸한 친구가 달리기를 잘한다 쳐봐. 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모여있으면은 갑자기 얘들아 달리기 하자! 저기까지 누가 빨리 뛰어가는지 내기하자! 이러면서 막 뛰어. 자기가 1등 하고 나면 내가 1등! 막 이러고 신나. 근데 누가 이사로 온 거야, 어떤 애가. 그날도 이제 걔는 승리를 하고 싶으니까 야 달리기 하자! 저기 미끄럼틀까지 누가 빨리 뛰는지 시작! 했는데 이사 온 애가 달리기가 존나 빠른 거야. 걔가 1등을 했어. 나 2등 했어. 그럼 얘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딱지치기 할까? 달리기 이제 재미없는 것 같아. 맨날 달려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애가 좀 많아요. 솔직하고 옹졸하고 투명하고 해 원래 애 때는. 근데 용찬우 쟤는 지금 34살 처먹고 지금 유딩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 몇 번째 런치는지를 모르겠어. 이제 검찰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검사분들이 이건 무혐의다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저 새끼 이의제기를 10개를 쳐넣었으니까. 그러면 쟤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기관, 검사, 헌법 이런 걸 이제 욕할 차례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검사한테 좀 약해. 그래서 이도노 변호사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여태까지는 아빠가 써줬단 말이야. 근데 지가 썼어. 왜? 아빠가 안 쓰겠대. We have Hulk. Hulk? I don't fight. Hulk, 빨리 스매시. 빨리 변해. No, 헐크 안 싸운다. 사냥개들이랑 싸울 때는 헐크 스매시. 앞에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 나오면은 헐크 안 싸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키가 대신 진정서를 쓴 거야.
헐크가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웃기거든. 포르쉐 키를 꼽는 곳입니다. 포르쉐 키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요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신형 포르쉐인 것 같아요. 이제 포르쉐도 이번 새로운 모델부터 버튼식 스타트로 바뀌었죠. 원래 포르쉐의 상징이면은, 포르쉐가 옛날에 경주용으로 쓰이던 차라서 옛날 경주는 차에 탄 채로 요이 스타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서 사람들이 서서 스타트를 준비하고요. 준비 스타트 이러면은 자기 차까지 존나게 뛰어가서 키를 꼽고 시동을 건 다음에 출발했어요. 옛날엔 그랬어. 그게 전통이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 차키가 있어도 오른쪽에 꼽잖아. 근데 이게 차키를 꼽는 게 속도가 느려. 그래서 포르쉐만 차키를 오른쪽에 꼽지 않고 왼쪽에 꼽습니다. 빨리 꽂으라고. 그래서 포르쉐의 상징 같은 거예요. 용찬우가 이걸 깠어. 근데 이걸 깐 배경도 되게 웃겨. 예를 들어서 제누가 기가 막힌 포르쉐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신형 포르쉐가 나오면은 살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신형 포르쉐가 키가 없어지고 버튼 스타트로 바뀐 거야. 그래서 와, 개십상남자 알파메일인 나는 버튼 스타트 포르쉐 도저히 못 사겠다. 짜증나네. 아, 람보로 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맞아 할 수도 있고, 버튼이 편하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개웃긴 게 뭐냐면 제누는 약 3개월 전에 별안간 중고 포르쉐를 샀어요. 존나 이상한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기가 포르쉐가 없는데 포르쉐 있는 척을 하면서 강의를 팔았잖아요. 자기가 막 존나 부자인 척 하면서 고가의 강의를 팔 때 자기가 포르쉐를 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포르쉐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포르쉐가 없었어. 렉서스 타고 있었어. 렉서스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애. 그래서 흑자일스가 그걸 걸고 넘어졌지. 너 포르쉐 없으면서 왜 포르쉐 타는 척해? 그러니까 얘가 전부 거짓말 이러더니 자기 인스타에다가 포르쉐 카탈로그가 들어가는, 포르쉐 마크가 찍혀있는 우편 봉투를 찍어서 올립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비슷한 일도 어디서 보고 들은 바가 전혀 없어. 어디 영화에 이렇게 해도 캐릭터 설정을 이상하게 처해놨네. 저런 사람이 어디서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신남정연대에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라이브도 하고 막 뭣도 하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 배인규 대표님이 용찬우한테 포르쉐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흑자일스가 용찬우는 포르쉐가 없는데 있는 척했다. 그거는 흑자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매우 명료하게 해줬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포르쉐를 갖고 있는 건데 그쪽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고 나발이고, 오케이. 그 포르쉐를 판매하는 그 사원이 실수를 한 걸로 할게요. 오케이. 용찬우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흑자일스가 용찬우 씨가 포르쉐가 없는데 있는 척을 했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원래는 포르쉐를 갖고 있는 건데 거기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냥 얘기를 처하면 돼. 포르쉐가 없는데 있는 척 했습니다. 스미마생. Next question. 넘어가면 돼.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르거든. 제 생각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거 물 누가 엎질렀어? 제가 안 엎질렀는데요. 네가 엎지른 거 봤어 내가. 그게 철수가 밀었어요. 철수 네가 밀었니? 안 밀었는데요. 저기서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철수가 안 밀었다는데? 영수가 밀었나봐요.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회피하고 거짓말하는 걸로. 그러면 차라리 그 포르쉐 있는 척을 했을 때 하고 배인규 대표님하고 영상 찍을 때 포르쉐가 한창 문제가 많이 될 때 그때 기간이 좀 있었어. 내 생각에는 그 기간 중에 차라리 포르쉐를 사서 이게 제 거 포르쉐다. 포르쉐가 뭔데요 대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됐죠? 뭐 어쨌든 뭐 며칠 먼저 있던 척 한 건 미안합니다. 넘어갔으면 끝이야. 근데 그때는 안 샀어 포르쉐를.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중고 포르쉐를 사. 그것도 애매한 걸로. 한 중간 정도 급으로 샀더라고. 본인은 원래 포르쉐에 무슨 옵션이 안 들어가면 포르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애야. 심지어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안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는 정작 중고 포르쉐를 사는데 자기가 말한 옵션들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포르쉐 옵션으로 욕을 먹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포르쉐 옵션으로 자꾸 욕을 먹으니까 무슨 영상에서 아니 개밥 쉰내 나는 루저 새끼들이 내 거 포르쉐 보고 뭐 무슨 깡통이라고 병 새끼들이 야 포르쉐 4S가 깡통이냐 이 병
얘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건 진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뭐 이해력이 없거나 뭐 약간 뭐 이상한 애인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게 안 통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사람들은 너보다 똑똑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또 막 긁히고 있었나 봐. 근데 이번에 마침 포르쉐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포르쉐는 더 이상 직접 꽂아 넣는 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르쉐는 더 이상 키를 돌리지 않고 버튼 스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발표가 됐어요. 포르쉐 신형 발표가 되고 일주일 안에 거의 대부분의 포르쉐 중고차들은 약 3천만 원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당연하죠. 포르쉐는 원래 그 신차를 발표를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 현대 기아차처럼 막 2, 3년마다 베이스 체인지하고 5년마다 풀 체인지하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포르쉐는 가끔 바뀌잖아. 근데 지금 딱 그 타이밍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매한 시기에 애매한 포르쉐를 산 용찬우를 놀릴 수 있겠죠. 놀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용찬우한테 이 새끼 포르쉐 산지 2달 만에 감가 4천 쳐맞네 이러면서 이제 놀린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인데 어떡해. 그 사실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걸로 놀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 실제로 포르쉐를 사고 2-3달 만에 감가를 4천을 쳐맞은 걸 뭐 어떡하라고. 근데 그걸 놀리는 게 뒤지게 긁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신형 포르쉐 버튼식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남. 이 눈물은 내 포르쉐가 감가를 4천 쳐맞아서 나는 눈물이 아니야. 신형 포르쉐가 버튼식 시동이라서 그게 너무 웃겨서 하남자 차가 되어버린 포르쉐를 보면서 웃는 것 뿐이라고. 누가 믿냐 그걸. 그럼 여기서 감가를 좀 덜 쳐맞는 포르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예 풀옵션 포르쉐는 감가를 덜 쳐맞죠. 왜냐면 진짜로 버튼식 시동이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진짜로 포르쉐는 키를 꽂아서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포르쉐 매니아들 중에. 그럼 내가 마지막 키 포르쉐를 갖고 싶으면 기왕이면 풀옵션이 들어간 차를 타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갖고 싶긴 한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아예 그냥 깡통 포르쉐로 가겠죠. 애매한 걸 안 가겠지. 그러니까 중옵션 혹은 중상옵션 정도 들어간 포르쉐들이 감가를 많이 쳐맞았죠. 그리고 신형 포르쉐가 이제 옵션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구형이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이 안 되고 많이 안 탄 포르쉐 중에서 풀옵션 애들은 별로 안 내려갔어요 가격. 그러니까 용찬우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점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옵션의 포르쉐를 산 것 뿐이야. 그래서 그 대가로 감가를 3-4천을 쳐맞은 것 뿐이야. 그리고 그걸로 놀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운이 없었지. 이게 운이야. 그럼 여기서 용찬우는 한 가지 놀림을 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용찬우는 이 세상에 운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용찬우가 용호수로 구독자를 20만 모았던 거는 운이다. 그 당시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용찬우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시기가 잘 맞물려서 용호수 채널이 커진 거지 그런 운이 없었다면 그게 안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로 용찬우는 인스스에다가 혹은 뭐 본인 채널에다가 운이라는 건 없다고 존나게 쳐 올리고 있어.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포르쉐가 감가를 존나 쳐 맞은 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너의 매입 실력이 바보 같은 건 거지? 네가 시장을 읽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어떤 물건의 가격 책정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그것을 구매하는 타이밍을 정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네 포르쉐가 감가를 뒤지게 쳐맞은 건 거지? 운이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걸 운이라고 해버리거든. 근데 너는 운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고 말아내니까 포르쉐를 매입하는 능력이 존나 떨어지는 게 맞지 너는? 그러면 무능력자인 거지? 그리고 너는 나랑 엮인 지난 11개월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타고 있잖아. 둥둥둥둥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수입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평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안티만 계속 늘어가고. 그럼 초창기에 몇몇 사람들은 너한테 재수없게 씨발 흑자일사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네 운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너는 운을 믿지 않는 애니까 너는 그냥 11개월간 무능력한 게 맞는 거지. 나는 이게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라는 존재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헬스장도 열고 헬스장 관장이 되는 게 내 꿈이었거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헬스장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 그냥 소규모 체육관만 열었었어 나는 원래. 근데 내가 너라는 존재를 만나서 큰 돈을 벌고 이렇게 헬스장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에 나는 운이 꽤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의 이론대로면 난 그냥 존나 실력이 뛰어난 새끼인 거네. 맞지? 그리고 나를 만나서 계속해서 수익이 떨어지고 있고 수입이 떨어졌다고 징징대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났다는 거는 너는 그냥 실력이 존나 떨어져서 수입도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무능력자. 능력이 좀 있었으면은 살아났을 텐데 능력이 없어가 포르쉐는 그 역할을 다 했으므로 팔겠습니다.